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는 완전한 또 오늘 봄날처럼 이렇게 좋은 날인데 함께 작은 땅의 야수들을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고맙고 또 한편으로 장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마침내 오늘 6장, 7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동안에 지난주에 했던 얘기든지 그 전에 얘기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이 책은 오키라는 아이의 10살짜리 아이의 얘기로 시작되면서 일종의 성장소설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성장소설이 뭡니까? 아이가 커나가면서 계속해서 커나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얘기들을 모아놓는 그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같은 성장소설로 볼 수는 있긴 한데 사실은 훨씬 더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면이 있다라는 얘기에 불과하지 실제 그게 주는 아니고요. 아무튼 지난주까지는 오키가 기생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와서 이제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얘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때에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울로 오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키하고 거의 같은 또래의 아이죠. 이 아이는 고전에 우리가 프롤로그에서 봤던 사냥꾼 남경수, 이제 또 다른 한 축이 됩니다. 사냥꾼 남경수에서 비롯되어지는 야성미, 또 사냥꾼으로서 가졌던 어떤 그런 도전적이고 개척적인 그런 정신들이 사냥꾼 남경수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인 남정호가 아이들이 오갈 데 없어지면서 결국은 남정호는 서울로 와서 다리 밑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정호는 아버지의 어떤 그 정신을 이어받았는지 그 같은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의 모임 속에서도 역시나 그런 부분을 잘 발휘해서 결국은 그 중에 리더가 되고 그러니까 작은 집단이지만 그 집단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그러면서 그 리더가 되는 중에서도 분명한 자기 정신이 있는 그런 리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얘기되는 부분들은 고아로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오키를 만나게 되는가라는 부분의 얘기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는 이렇게 오키와 이제는 정호의 얘기, 남경수의 아들이죠. 남경수의 아들인 그 정호와의 얘기. 둘 다 인사동 근처에 오키는 그 기생학교에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창경궁을 구경 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이 6장을 처음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아이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첫 얘기는 당시의 조선의 지성인이죠. 주로 이제 일본 유학을 한 그런 지성인들인데 김성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김성수라는 사람은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지성인인데 매우 약삭빠르고 매우 뭐랄까 자기 자신만 챙기는 그래서 마치 이 시대적인 그 어려운 풍파를 자기가 마치 비닐 온실을 해놓고 비닐 온실에서 지내면서 세상을 내다보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내면적인 도덕적 갈등인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를 다 미화시켜 나가죠. 한국의 지식인들이 당시에 이런 부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거기에 비해서 이명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고 해서 일본 유학을 했지만은 일본 유학하던 중에 현실 참여로 정치로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독립군의 자금 모집책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명보가 나오고요. 또 오늘 얘기는 이명보와 김성수의 일본 유학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극작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극작가 역시도 시대적으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면 된다는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그런 지성인으로 극작가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정호와 오키가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들의 눈뜸이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요. 또 단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단위가 어떻게 김성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저렇게 쭉쭉쭉 연결된 모습들을 보죠. 이 연결된 모습, 결국은 이 소설이 큰 주제로 하고 있는 인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인연일 테고 또 다른 일반적인 영어 표현은 카르마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르마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보입니다. 물론 인연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죠. 그래서 끈질긴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카르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카르마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가. 이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중에 어떤 야수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가. 시대가 있다면 시대에 대해서 움츠러들고 숨어드는 토끼나 여우처럼 숨어서 바깥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6장을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가두행렬 1918년 명보가 자리를 뜨고 나서 성수는 자신도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10분쯤 기다렸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게 진심으로 유감스러웠다.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난 모험담을 추억하고 누군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며 흥청거리는 대신 그들은 지금 서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고 큰 충격을 받은 터였다. 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더 불쾌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성수의 잘못을 감히 그의 앞에서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의 마음에 들고 싶어 안달할 뿐이었다. 부하들은 경의를 표했고 동료들은 칭찬 일색이었으며 아내는 그를 숭배하듯 대했다. 그 어떤 상황이든 성수에게는 이러한 보편적인 승인이 무조건 일어났기에 그것이 바로 객관적 현실이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틀렸다는 말을 바로 앞에서 듣고 난 지금 그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핵심까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명보의 말이 옳은가? 생득적으로 타고난 권리를 포기하고 상해나 시베리아 어딘가의 깊은 산촌으로 토전을 옮겨 표적 사격이나 암살 모의로 여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는 게 틀린 거야? 성수는 자문했다. 부유한 양반 가문의 자제들이나 가난한 소장농 집안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혹은 그 사이의 중인 계층에 속하는 한국 청년들이 그런 은신처에 모여 조국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한다는 얘기는 성수도 들은 바 있었다. 그들은 약지의 끝을 잘라 피로 서약을 하고 말끔하게 재단한 슈트와 모자를 멋스럽게 갖춰 입고 다니는데 그것은 언제 죽음의 순간을 맞더라도 가장 고귀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야말로 당장이라도 예고 없이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라는 얘기였다. 또한 여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청년들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도대체 뭘 위해서냐? 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짓을 한들 아무런 성과도 나오지 않아. 그뿐 아니라 암살은 살인 범죄잖아. 이러한 일련의 생각이 성수의 불안과 초조함을 조금씩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을 살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똑같이 살해하자는 게 과연 올바른 답일까? 그 모든 게 너무 야만적이고 그만큼 옳지도 않은 짓이야. 그래, 그런 무모한 폭력에는 이바지하지 않을 테다. 명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내가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강요당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의 논리를 정리하자 만족스러움이 느껴졌다. 사무실을 나가 길거리로 향하는 동안 그는 다시 상승한 자존감을 느끼며 거의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파랗게 빛나는 하늘 높이 해가 떠올라 있었고 시원하고 상쾌한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곧 한 친구와 마주쳤는데 그 또한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 했다가 돌아와 극작가로 활동하는 인물이었다. 성수는 친구와 악수를 나누고 그와도 아는 사이인 명보 이야기를 꺼냈다. 자네 둘을 한날에 만나다니 참으로 이상하군. 성수가 말했다.
그러곤 명보가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아마도 옛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한동안 경성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성수 자신도 명보의 부탁을 즉시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아직도 생각은 해보는 중이라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직접적인 표현 없이 솜씨 좋게 에둘러 전달되었다. 거절하길 잘했어. 극작가가 말했다. 나는 전부터 그치의 수작을 견딜 수가 없었네. 미리 기뜸해 주어 고맙구먼. 만약 그치가 날 만나자고 하거든 무슨 구실이라도 돼야겠어. 그들이 지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걷고 있자니 바로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고, 이것도 시위인가? 다른 길로 돌아가세. 성수가 말했다. 시위 같지 않아. 사람들이 웃는 소리 같은걸? 무슨 공연이라도 하나 보지? 극작가는 구경거리를 좋아했기에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군중은 대로 중앙에 있는 무엇인가를 향해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고 있었다. 인파를 뚫고 제일 앞쪽으로 나아가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대로 중앙을 행진하는 기생 20서너 명의 행렬이 눈에 들어왔다. 여자들은 제각기 아름다운 비단 옷차림에 등 뒤쪽으로 하얀 띠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띠 위에는 각 기생의 기명과 새로 개점한 식당, 명월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중 몇몇은 꽃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 이따금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꽃을 한 송이씩 던져주었다. 대단하군. 극작가가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영리한 발상인지 명월관 소문이 온 시내에 대단히 나겠어. 우리도 곧 함께 가보세. 언제나 아름다운 여자들의 모습을 즐겨 감상하는 성수는 이처럼 화려한 기생행렬에 큰 관심을 쏟으며 지켜보았다. 그러다 그가 문득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행렬의 중간쯤에서 낯익으면서도 달라진 다니의 얼굴을 발견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얼굴을 지금 저 여인의 모습과 차근차근 견주어 볼 수밖에 없었다. 둥글었던 그의 얼굴은 전보다 갸름해졌고 이목구비는 더욱 또렷하게 두드러졌다. 하얗게 분칠한 피부는 마치 윤을 낸 백자 같은 것이 봄의 새벽처럼 싱그럽던 한때의 홍조는 찾을 수 없었다. 까맣게 선을 그린 눈매와 날카로운 광대뼈, 그리고 붉게 칠한 입술은 전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그가 더 이상 젊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정원을 힐끗 보여주는 동시에 그 누구의 영혼이든 훤히 들여다보는 듯 했던 활기찬 눈빛만은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정말이지 그건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성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다니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다른 사람을 모두 빛 바래게 할 만큼 찬란하고 눈부신 여자로 말이다. 경성으로 돌아온 지 7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동안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다니가 기생, 그것도 아주 유명한 상류 기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안지는 오래되었다. 사실 다니의 근황에 관해 듣지 않기란 불가능했다. 도성에 사는 지식인이며 예술가며 작가, 외교관, 기타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저들만의 좁은 사교 사회 내에서 움직였고 그들 모두 아름다운 기생들을 사랑했다. 일부는 다소 천박하게, 일부는 보다 순수한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성수는 다니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확실한 연애 자리에만 얼굴을 비추며 그와 우연하게도 마주치기를 의도적으로 피해왔음을 자각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과 다니의 관계는 오래전에 끝나버렸기에 말하자면 낡은 뼈를 파내 사골 국물을 끓이려는 것처럼 무용할 뿐이었다. 과거의 가장 좋은 점은 그것을 이미 지나쳐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수는 단 한 번도 다니를 궁금해하거나 그와 재회하는 달콤한 공상에
자신을 내맡긴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정작 다니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갑자기 혼란 속에 괴로워졌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다니라는 저 여자 만나본 적 있어? 성수의 시선을 눈치챈 극작가가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오래전에 알고 지냈었어. 성수가 대답했다. 그때는 학생이었지. 학생이었다고? 극작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썹을 치올렸다. 성수는 다니의 어머니가 그 역시 명성을 날린 기생 출신이었다는데 당대 유력한 관리의 두 번째 아내가 되면서 기적에서 은퇴했다고 설명했다. 성수가 알기에 다니는 평범한 여자아이로 자라났으며 다니의 학교 앞에서 우연히 자신과 만났을 때만 해도 기생이 될 생각은 전혀 없는 순진한 학생이었다. 성수는 암시적인 약속들로 다니를 유혹했지만 마침 유학을 떠나라는 집안의 명령을 받고는 다니를 남겨둔 채 동경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래도 별로 가책을 느끼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자신이 다니에게 구체적으로 나는 너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이었다. 성수가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는 상대는 흠잡을 대라고는 없는 고귀한 가문의 부유한 여자뿐이었다. 양갓집 교수다운 담백하다 못해 맹맹하고 수수한 여자, 순정적이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현재 자신의 아내처럼 말이다. 다니가 그걸 진작 깨닫지 못했다는 게 성수의 잘못은 아니었다. 아주 강력한 보호자를 꿰차고 있다던데 극작가는 총독 사법부의 최고위직에 있는 일본인 치안 판사의 이름을 댔다. 듣기로는 그 판사가 다니를 위해 따로 기거할 2층 집을 하나 마련해주고 심지어 다이아몬드까지 갖다 바쳤다고 했다. 그러니 혹여 관심이 가더라도 저 여자는 금단의 열매라는 걸 알아야 해. 극작가가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을 이었다. 소위 구경은 해도 만져볼 수 없다는 거지. 좋은 것들은 다 그런 식이라니까. 아, 그럴 일도 없어. 붉은 비단 치마를 입은 다니의 등에 꽂혀있던 시선을 애써 돌리며 성수가 대꾸했다. 자, 이 6장은 길어서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6장이 다가 아니고요. 6장의 앞부분을 지금 방금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우선 6장을 들어가기 전에 시대적 환경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918년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죠. 그 3.1 운동 바로 1년 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1918년은 또 어떤 해인가?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죠. 이 어마어마한, 물론 유럽에서 벌어져서 전 세계가 관계되는 그런 전쟁으로 됩니다만은 결국은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조선이라는 나라, 여기에서 일본이 조선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포악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인 말살 정책 이런 거를 심하게 써나가고 이러면서 결국은 다음 해, 그러니까 1919년이죠. 3.1 운동이 일어나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기 전야와 같은 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두시고 보시게 되면은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서 어떤 시대를 들여다보고 있는가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나라가 뺏긴 백성으로서 어떻게 앞날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조선에 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식인들이 어떤 형태로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명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은 김성수 같이, 또는 김성수, 이명보의 친구입니다. 극작가 같은 사람들, 기회주의자들이고 또 자기 자신을 적절히 포장해 나가는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성수라고 했을 때에 체제에 순응하는 개인의 안위를 도모하고 또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마치 야만적 범죄처럼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항하는 걸로 그렇게 자기 미화를 합니다. 사실은 독립운동과
폭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독립운동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일제가 폭력을 썼다고 해서 똑같이 폭력을 쓰느냐 이런 쪽에 지식인들이 가진 그 일종의 지식 노름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안위한다 할까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성수라면은 이명보는 반대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까지도 걸고 역사의 대의를 위한 희생을 각오하고 나선 사람이 이명보입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제국주의적인 시선으로 우리 한국 땅을 들여다보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특히 야마다 데이는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하는 이 소설의 프롤로그에 나왔던 사냥꾼 남경수가 마침내 야마다 데이로부터 담배함, 언어로 만든 언제 담배함을 이렇게 주죠. 필요할 때에 거기에 내 이름도 있으니까 그 담배값 표지에 쓰여져 있는 야마다에 대한 거기 있으니까 이거를 징표로 삼아서 필요할 때에 나를 찾아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 야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토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토는 야마다와 마찬가지로 일본 귀족의 자제입니다. 그래서 백작인데 아버지의 자기를 또 물러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토라는 사람은 상당히 점잖고 또 자기가 그런 신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쭐댄다든지 그런 것 없이 상당히 소탈한 그런 사람으로 이토가 나옵니다. 우선 이토라는 사람은 극단적 제국주의 및 폭력적 유희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조선을 쌀이 나는 지역이면서 또 호랑이가 나오는 지역. 호피가 상당히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였답니다. 호랑이가 나오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일본 게이샤하고는 다른 여자를 이렇게 정복해 볼 수 있는, 여자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특산물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한국을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마다는 상당히 온건한 제국주의, 그 다음에 이같이 그 쌀까지 다 뺏어가면서 딴으로 몰아댈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적절히 통제를 해야지 이거는 그러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물리적 잔혹함을 어떻게 하든지 회피해야 된다라는 게 야마다가 가진 생각입니다. 첫 번째에 이 소설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김성수가 이명보를 만났고 또 이명보와 그 친구인 극작가를 만나서 같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기생들의 가두 행렬을 봅니다. 여기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인가 하면은 기생 단위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김성수는 일본으로 유학 떠나기 전에 학생일 때에 기생 단위가 다니는 학교 앞에서 서로 만났고 또 사귀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단위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니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상당히 고관 대작을 손님으로 그렇게 맞이하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그 첩으로 거기 들어가면서 딸은 저는 기생하고는 관계없이 아주 양갓집에 잘 그 교육받은 아이로서 그렇게 아이를 키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성수가 처음 만났을 때의 단위는 매우 순진하고 그야말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을 이제 일본 유학을 끝나고 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국에 살다가 이 기생 단위를 만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명월관 개업 기념으로 기생들의 행진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의 기생들이 있는데 이 기생들이 이렇게 명월관 그렇게 되고 또 기생 이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흰천을 이렇게 두르고 그렇게 행진하게 됩니다. 종로거리를 행진하게 됩니다. 그 행진할 때에 역시 연하나 오키도 거기에 꼬맹이 기생이죠. 그러니까 아직 정식 기생 데뷔는 안 했지만은 그런 어린아이들까지도 동원돼 가지고 거기에서 꽃을 막 던져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행진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단위가 그전에 김성수와의 관계되는 부분이었는가라는 부분을 하나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인연이라는 또는 카르마라는 게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를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키가 행진 중에 던지는 꽃, 집에 있는 그 꽃도 꽂기도 했고 당시에 코스모스 꽃이었다 합니다. 그 코스모스 꽃을 이렇게 행진하면서 길거리에 이렇게 던질 때에 그때의 정호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들이지만은 그게 또 나와서 구경을 했겠죠. 그렇게 구경하던 중에 오키가 던진 꽃을 얼굴에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호는 여자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아주 혹 갑니다. 그렇게 혹하게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정호와 오키가 만나는 자리가 이 기생행진에서 있더라. 이 두 가지 이렇게 되어지고요. 한번 이렇게 또 살펴봐야 될 대화들이 있는데 그 대화 중에 극작가와 김성수 이들이 이 행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생 단위에 대해서 극작가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총독부의 높은 판사, 일본인 판사와의 요즘 말로 이거다 이것이 일본인 판사와의 이거라서 일본인 판사가 이 정집도 마련해주고 또 다이아 목걸이도 해주고 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기는 기생이지만은 건들면은 안 되는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경만 하고 만질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맞아. 세상에 좋은 거는 항상 보기만 해야지 만질 수 없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보면 좀 당시 지성인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 몇 구에 떨어진 곳에서 야마다 겐조가 이토라는 이름의 동료 장교와 함께 연대 본부에서 말을 달려 나오고 있었다. 사냥 여행에서 본 하야시의 난폭함에 질린 야마다는 아버지를 설득해 평양에서 빠져나오는데 손쉽게 성공했던 것이다. 권력과 가문의 수장이 의례 그렇듯 야마다 남작도 자기 자식들의 야망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터였다. 남작은 친구들 사이의 상당한 인맥과 유용한 연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봄이 될 즈음 겐조는 소좌로 진급하여 경성에서 복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파격적인 진급 소식은 그와 평양에서 함께 부대꼈던 거의 모든 동료들, 특히 하야시 소자의 은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야마다 자신도 그 사실을 뻔히 알았고 동료들 또한 야마다가 자신들의 안 입고 온 신사를 알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각자의 진심을 잘도 감춘 채 그 어떤 원망이나 씁쓸함의 기색도 없이 기쁘게 덕담을 주고받았다. 굳이 서로를 적으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경성에 온 야마다는 평양과 달리 이곳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단독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군대의 몇몇 수장들이 각각의 계파를 이끌며 각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쟁하는 구도를 취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그는 이토 소자가 속한 파벌에 몸을 담았다. 야마다와 이토는 거의 비슷한 나이였고 둘 다 탄탄한 체력을 갖춘 잘생긴 용모의 최상류층 출신이라는 점도 같았다. 이토는 키가 크지 않은 편이었지만 날렵한 허리와 근육질의 종아리를 가지고 있어서 절제된 활력이 충만해 보였다. 그는 장차 백작 자기를 승계할 후계자임에도 자신의 유력한 배경을 두고 거만을 떨지 않았으며 늘 가식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의 내면에서 우정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가능하다고 친다면 야마다는 그 나름대로 이토를 좋아했다. 그들은 종종 부대 밖에서도 동행했으며 지금은 나란히 말을 탄 채 대외 근무를 나가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약한 국가와 민족이 더 강한 국가와 민족에 흡수되고 통합된다는 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야. 이토가 깔끔하게 다듬은 콧수염을 한 손으로 매만지며 말했다. 일본이 없다면 조선이 어떻게 현대화됐겠어? 철도, 도로, 전력과 발전을 가져다 준 쪽이 누구냐고. 이렇게 제멋대로인 나라를 정리해주는 동안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관대한 호의를 베푸는 거야.
그런데도 이 개 같은 새끼들은 자기들한테 이로운 게 뭔지도 모른다니까? 우리가 이곳에 발전을 가져온 건 틀림없지. 그리고 이 경우 국가 사이에도 약육 강식의 논리가 적용된다는 자네 말도 옳아. 하지만 쌀 문제에 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 야마다가 대꾸했다. 왜 굳이 피를 볼 때까지 그들을 다그치는 거지? 그들을 더 적대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꼴이잖아.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하지만 모국인 일본에도 쌀이 필요하잖아. 우리 신체가 체내 영양소와 신선한 혈액을 사지보다 심장에 먼저 공급하는 것과 같아. 비유하자면 일본이 심장이고 조선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발인 셈이지. 또 이 조센징들도 사실상 잘 처먹고 다니니 저렇게 활력이 넘치고 혈기 왕성한 거라고. 피를 좀 흘려봐야 그 거센 성미도 온순해질 거야. 이토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장 위에서 신체가 율동감 있게 흔들리는 느낌이 이 화창한 오후를 보내는 그의 마음을 더욱 활기차고 상쾌하게 해주었다. 우리가 이들을 현대화하고 발전시켜주는 대신 이들은 그 대가로 우리에게 쌀과 특산품, 이국적인 곡물을 바치는 거 아니겠나? 골동천자나 호랑이의 가죽 같은 것 말이야. 지금 세계의 다른 곳들도 모두 똑같은 상황이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좀 보라고. 그들 모두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을 나눠 먹으며 더 큰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어. 미국은 필리핀과 남태평양 쪽을 먹었고 그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질서야. 이토는 잠시 멈췄다가 대로변을 따라 몰리는 군중을 발견하고 앞쪽을 가리킨 뒤 말발굽을 굴러 질주해 갔다. 야마다도 속도를 맞추며 뒤따라갔다. 조선 기생들의 행렬이군. 이토가 야마다를 향해 손짓하며 외쳤다. 야마다는 이토의 곁에 나란히 말을 세운 뒤 군중의 머리 너머 아름답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며 꽃을 던지는 여인들의 행렬을 보았다. 이토는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호탕한지 그를 태운 잘생긴 흑색 종마가 몇 번이나 불안하게 발을 굴렸다. 아, 그러고 보니 여자들을 빼먹었군. 쌀, 호랑이, 그리고 여자. 이 세 가지야말로 조선 제일의 특산품이라니까. 이토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행렬을 향한 박수와 환호에 가담했다. 이어 다시 야마다 쪽으로 몸을 돌리며 그가 말했다. 나 자신부터가 이 조선 기생들한테 꽤 빠져 있다네. 이들은 게이샤와는 좀 다른 맛이야. 어떻게 다른데? 야마다가 물었다. 물처럼 부드럽고 순종적인 우리 게이샤에 비해 이들은 더 고집이 세고 거칠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씨를 품고 있는 것처럼. 아마 온 힘을 다해 자네를 거스르고 싸우려 할 걸세. 하지만 그렇게 저항하는 걸 정복하는데도 독특한 기쁨이 있지. 단단한 호두 껍두개를 까놓고 그 안에 든 고소함을 홀랑 맛보는 것 같달까? 이또가 두 손으로 외설적인 동작을 취해 보이며 야마다를 향해 눈을 찡긋했다. 바로 그때 아주 어린 견습 기생들이 서로 팔짱을 낀 채 군중을 향해 애교 있는 웃음을 던지며 지나갔다. 이토는 크게 흥분해 외쳤다. 저 꼬마 기생들 좀 봐. 다들 앙증맞지 않아? 귀엽기도 하지? 행렬의 끝에 가까워졌을 때 오키는 갑자기 이 모든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나마 자신의 왼쪽 팔에 살짝 기대어 있는 연하의 오른쪽 팔꿈치의 무게감이 그를 안심시켜 주었고 그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그의 다른 팔에는 코스모스와 국화로 가득한 바구니가 걸려 있었는데 그날 아침 단위의 정원에서 꺾어 온 꽃들이었다. 이따금 연하가 왼손을 뻗어 오키의 바구니에 든 꽃을 한 줌씩 가져가 군중 위로 던졌다. 꽃잎이 비오듯 하늘하늘 쏟아질 때마다 사람들은 한호하며 박수를 쳤다. 이제 너도 해봐. 진짜 재밌어. 연어가 오키의 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며 속삭였다. 너처럼 멀리는 못 던진 것 같은데.
오키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이 두 소녀는 비밀스레 키득거렸다. 바보 같기는. 꽃들이 뭐가 무섭다고. 연하가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면 돼. 사람들 얼굴에다 겨냥하진 말고. 오키는 꽃을 한 움큼 집어 오른쪽으로 던졌다. 꽃잎들이 옅은 푸른 바람에 실려 잠시 떠다니다가 분홍색, 흰색, 보라색 무늬를 만들며 하늘하늘 떨어져 내렸다. 군중은 그 모습에 넋을 잃고 손뼉을 쳤다. 도심거리는 햇빛으로 가득했고 자박자박 발을 뗄 때마다 옥기의 꽃신 바닥은 잘 다져진 모래땅 위에서 바삭거렸다. 그 모든 것들이 공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옥희의 폐를 가득 채웠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런 감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던 그것은 바로 자유롭다는 느낌이었다. 오키는 날개를 펼치듯 두 팔을 펄럭이고 싶었다. 그 욕구를 꾹 누른 채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꽃 한 송이를 아무렇게나 던졌고 그것은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한 소년의 얼굴에 정면으로 떨어졌다. 미꾸라지와 영구 그리고 개 한 마리와 함께 서 있던 종호는 기생들의 행렬에 강렬하게 매료되어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구경하고 있었다. 어느 남자 아이들이 실컷 주먹 다짐을 하고 나서 그러듯 영구와 정호는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다. 걔는 이들 무리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었다. 9월 어느 날 영구가 다리 밑에서 헤매던 이 녀석을 발견했다. 지저분하고 수척한 상태였지만 아직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정호와 미꾸라지는 그냥 개장수에게 팔아버리자고 했지만 영구는 필요하다면 또 한 번의 싸움이라도 불사할 기세였다. 결국 정호도 누그러져 영구가 개를 키우도록 허락했다. 단 개의 먹이는 영구가 배급받은 식량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조건이었다. 그때부터 영구는 저 혼자 먹기도 모자란 양을 개와 나누어 먹었고 매일 부드럽게 털을 쓰다듬어 주다가 손가락으로 벼룩을 잡아선 딱 소리를 내며 으깨버리곤 했다. 개는 언제나 영구에게서 몇 발짝 떨어지지 않은 곳에 붙어 다니며 사람들이 많이 모여 구걸하기 좋은 곳을 찾아내는 유용한 능력을 선보였다. 오늘도 목적 없이 개를 따라다니던 중 녀석이 이 거리로 그들을 이끌어와서는 자기도 이 장관을 구경하고 싶다는 듯 구름대 같은 관중 앞에 웅크리고 앉은 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호는 여자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랐다. 기생들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모든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종족의 사람들 같았다. 그 광경이 너무도 휘황찬란하여 속이 메스꺼릴 정도였지만 그래도 도무지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는 행렬 끝자락에 제 또래의 여자아이 둘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둘 다 키와 체격은 중간 정도에 똑같이 분홍빛 치마 위로 길게 늘어뜨린 연두빛 장옷을 입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 너무 어려 앞으로의 미모를 채 가늠할 수도 없는 평범한 얼굴의 소녀들일 뿐이었다. 그러나 정호의 시선은 곧바로 그들 중 한 여자애에게 고정되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아이를 계속 찾고 있었던 것처럼. 그 아이는 둥근 얼굴을 하고 있었다. 특히나 이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꼼꼼하게 갈라빗어 넘긴 가르마 때문에 둥구스름한 얼굴선이 더욱 강조되었고 양쪽 눈은 반짝반짝 빛났으며 사과 같은 뺨은 쌀쌀한 가을 공기 때문인지 살짝 홍조를 띠고 있었다. 그저 그게 다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호가 그 여자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가 바구니에서 코스모스 한 송이를 집어들더니 환하게 웃으며 정호의 얼굴을 향해 그 꽃을 던졌다. 얼굴 위에 부드러운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 정호는 저 아이가 자신에게 일부러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에 공포와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환희에 빠져들었다. 그의 놀란 마음을 눈치챈 미꾸라지와 영구가 웃음을 터뜨리며 사정없이 놀려대는데도 정호는 그게 전혀 짜증스럽거나 거슬리지 않았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으나 어떤 경이로운 것에 대한 의식이 그의 가슴속 깊이 들어왔다. 자, 이 부분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순간 몇 구획 떨어진 곳에서 야마다 겐조가 이토라는 이름의 동료 장교와 함께 연대 본부에서 말을 달려 나오고 있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생들이 행진하고 있는 이 행진을 통해서 야마다와 이토가 이 말을 타고 바깥에 이렇게 순시한다고 하죠. 순시하러 나가면서 그 야마다와 이토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일본이 이 조선을 다 이렇게 선진화시켜 줬다. 전형적인 그런 제국주의적인 생각이죠. 전형적인 제국주의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줬는데 은혜를 모른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세계를 한번 봐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제국주의가 그걸 잡고 자기 부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일본도 당연히 아시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제국주의 형태에 대해서 매우 옹호하는 그런 쪽에 대화가 서로 주고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역시 대화 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조선이라는 건 좀 독특한 게 있어. 그 독특한 거를 첫 번째 쌀이 나는 것, 아주 좋은 쌀이 나니까 쌀이 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값비싼 호랑이 가죽을 구할 수 있고 또 호랑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호랑이가 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본 게이샤와는 아주 다른 그야말로 정복해보면서 마치 호두를 딱 하면 깨물었을 때 호두를 까서 껍질은 딱딱할지 모르지만은 호두를 딱 깼을 때 깨질 때에 오는 고소한 맛과 독특한 그런 재미가 있다. 그래서 조선의 여자들이 좋다. 뭐 특산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 특산물을 얘기하는 자리를 봅니다. 이토의 얘기입니다. 나 자신부터 이 조선 기생들한테 꽤 빠져 있다네. 이들은 게이샤와는 좀 다르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야마다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데?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 이토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물처럼 부드럽고 순종적인 우리 게이샤에 비해 이들은 더 고집이 세고 거칠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씨를 품고 있는 것처럼 아마 온 힘을 다해 자네를 거스르고 싸우려고 할 걸. 하지만 그렇게 저항하는 걸 정복하는 데 독특한 기쁨이 있지. 단단한 호두 껍데기를 까놓고 그 안에 든 고소함을 홀랑 맛보는 것과 같달까. 이렇게 이토는 외설적인 동작을 보이며 야마다를 향해서 눈을 찡긋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볼 수가 있나요?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을 마구 이렇게 짓밟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묘한 정신이 있는 거죠. 그 묘한 정신이 결국은 이들의 대화에서는 거칠다. 또 길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야수라는 거는 길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길들일 수 있으면은 그 짐승은 일찌감치 가축으로 영입되죠. 대표적으로 개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잘 따르고 늑대과인데 원래 늑대의 한 종류였는데 사람하고 더불어 살게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집에서 키우면서 일시키고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그 가지고 있는 야성적인 거를 약하게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호랑이가 빠르고 뭐 대단한 뭐가 있더라도 집에 가축으로는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조선에 뭔가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이 대화에서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오키가 처음으로 이렇게 행진해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꽃바구니를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키가 이런 묘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묘한 느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이 공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오키의 폐를 가득 채웠다. 기생으로서의 끼가 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자유정신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공기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오키의 폐를 채웠다는 겁니다. 참 작가가 표현을 잘했죠. 그래서 다른 무엇이라는 게 뭔가를 정확히는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도 요만큼 하고 가보시게 되면은 오키가 어떻게 점점 커나가면서 기존에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끼를 잘 발산시켜 나가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런 감정이 가능한 것도 몰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감정이 있는 줄 몰랐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키는 날개를 펼치듯 두 팔을 벌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 욕구를 좀 이렇게 자제시키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꽃바구니에서 꽃을 사람들께 공중으로 마구 던져줍니다. 그렇게 던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영구 그리고 개 한 마리가 여기에 아주 행진이 있었으니까 볼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던 중에 정호가 여자라는 거는 이렇게 예쁠 수도 있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요. 특히 오키에 대해서 눈이 꽂힙니다. 왜냐하면 그 바구니에서 한 송이 집어 던진 코스모스 꽃이 얼굴에, 정호의 얼굴을 향해 꽃을 던졌다. 얼굴 위에 부드러운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 정호는 저 아이가 자신에게 일부러 장난을 치고 있다는 생각에 공포와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환희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정호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으나 어떤 경이로운 것에 대한 의식이 그의 가슴 깊숙이 들어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진, 거리 행진의 의미가 뭘까?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명월관 가두 행진의 스펙터클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이 거리 행진을 통해서 당시 1918년에 서울의 복합적인 사회상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화려한 스펙터클 이면에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그대로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것은 곧이어서 일어날 3.1 운동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식민지 권력의 통제 및 소비되는 여성, 그런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단위의 창백한 변모와 권력 종속 알레고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위가 어떤 형태의 그 기생이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억압 속에서도 파괴되지는 내면적 생명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가가 여기에다가 이 같은 행진을 딱 배치시킨 게 다음 해에 일어날 3.1 운동의 전야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전야제가 마치 그 레퀴엠이라 하죠. 그 레퀴엠처럼 무슨 진홍곡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작가가 배치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예술적인 어떤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죠. 그 음악에서의 레퀴엠을 여기서 눈으로 볼 수는 가두 행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께 보여주면서 이 행진을 통해서 물론 당시의 사회상이든지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엄청난 비극을 앞둔 레퀴엠으로서 진혼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행진이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요걸 왜 여기다 뒀을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두셔야 이 소설을 이제 제대로 읽어갈 수 있는, 제대로 이 작가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물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연, 카르마라는 것들이 어떻게 단단히 엮어져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서로 연결되는 것도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게 이 가두 행진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으나 어떤 경이로운 것에 대한 의식이 그의 가슴 속 깊숙이 들어왔다.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제가 레퀴엠이라는 말도 했고 일어나는 비극에 대한 영혼을 위한 진혼곡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이로운 것에 대한 의식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정호와 오키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두 사람께도 다 같이 이 만남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할까요? 또 어떤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의 제2 리추얼, 해방의 리추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우선 첫 번째에 오키나 정호나 둘 다 같이 그들이 마주한 것은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먼저 출발되어진 거지, 여기 어떤 속셈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둘 다 아름다움에 대한 건데, 이 아름다움이 앞으로 나아가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데, 아무튼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만은, 그들이 부딪히게 될 공통점은 척박한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들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의 빛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정호에게 오키는 하나의 구원자처럼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오키에게 정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행진 속에서 꽃을 이렇게 던지면서 느꼈던 느낌이 뭡니까?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 그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감정은 바로 자유롭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양팔을 벌치고 날개치고 싶은 그런 본연의 욕구가 확 솟아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같은 감정,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 느껴봤던 이 같은 감정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건데, 바로 그 감정은 발산, 욕구를 발산하는 제의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훗날에 독립투사가 되는 정호나 또 오키 같은 경우에 훗날에 영화 배우가 되는 그런 평생 길고 긴 길이 남아있으면은 만만찮은 그 길들이 있지만은 그 길들 속에서 일종의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앞으로의 얘기가 발전되질 수 있는 서로 헌신, 고통스러운 헌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길고 고통스러운 헌신의 서사로 발전돼 갈 수 있는 그 계기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정호의 얼굴에 떨어진 코스모스 한 송이는 무명의 소년에게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고요. 훗날 그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투신하는, 기꺼이 이 작은 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투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의 위대한 사랑의 매개체로 기능을 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게 될 일들인가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일종의 구원의 형태로 되어졌고, 또 이 오늘 6장에서 이 만남은 일종의 죄의 형태처럼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7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탈출. 1918년. 삶이 꾸준한 전진의 과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태도는 젊음 특유의 요건이다. 오키 역시 인생의 한 단계를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오리라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가두행렬에서 자신이 성년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확실한 순간을 경험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일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놀라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니는 여전히 그들이 사는 곳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최대 5집 이상의 거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엄격히 금지했다. 오키도 언제나처럼 그 명령을 순순히 따르긴 했지만 다니의 집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처음 그곳에 도착하여 벅차게 느끼던 찬탄과 애착에 서서히 먼지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고만고만한 이웃 동네를 살짝 벗어나기만 해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공연과 음악, 기생들의 최신 유행을 좇은 부잣집 마나님들, 책 달린 학생모를 쓰고 눈을 빛내는 고등 보통학교 남학생들, 서양식 복장으로 멋을 내고 외알 안경을 낀 지적인 신사들,
또한 각양각색의 별미 간식을 파는 가게들이 있다는 걸 이미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오키였다. 온 세상이 화창한 여름 첫날처럼 저항할 수 없는 생생함으로 오키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는 경성 한복판의 담장 속에 갇힌 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 있었다. 겨울이 시작될 즈음 오키는 혼자 밖으로 나가 다니가 허락한 5집 거리 안에서 그나마 가장 멀리 떨어진 길 끝에 오독하니 앉아있다 오곤 하는 버릇이 생겼다. 주변을 맴도는 낯선 소년 하나를 발견한 것도 그런 날의 어느 오후였다. 나중에 오키는 자신이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소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히 회상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소년의 존재를 몇 날 며칠에 걸쳐서야 비로소 알아챘다. 소년은 나무나 울타리처럼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자연스러운 일부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는 소년의 존재를 깨닫기도 전에 이미 그 아이가 있는 풍경에 익숙해져 있었다. 소년은 오키와 비슷한 또래의 작고 깡마른 체격이었다. 피부는 연한 밤색이었으며 강한 햇볕에 타서인지 아니면 제대로 씻지 못해서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오키의 시선이 마침내 소년에게 정면으로 쏠렸을 때 소년은 마치 지금도 오키가 자신을 바라봐 주기만을 기다려왔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소년이 오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동그랗게 꼬리가 말린 황구 한 마리가 그의 뒤를 바짝 쫓았다. 그때야 오키는 소년의 외양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소년이 입은 옷이 너무 낡고 해지다 못해 다시 실타래로 풀려 나가기 직전 같았다. 어떤 거린들은 본래 옷감보다 천을 덧대어 기운 부분이 더 많은 누더기 차림으로 다니기도 했지만 소년은 옷이 찢기고 틈새가 벌어진 부분을 아랑곳도 없이 내버려둔 상태였고, 그래서 뼛속까지 찌르는 돌풍이 부는 순간 너덜거리는 천 조각이 거세게 펄럭이며 맨살을 그대로 내보였다. 동정심과 역겨움으로 뒤섞인 감정이 오키의 마음에 진한 파장을 남겼다. 여기서 널 자주 본 것 같은데 이 동네 사니? 소년이 오키에게 물었다. 오키는 주저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아이들과 얘기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받은 적은 없지만 다니가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의 곤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다니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났다. 게다가 소년의 몰골이 꾀죄죄하긴 해도 따지고 보면 어릴 적 마을에서 알고 지냈던 개구장이들의 모습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기도 했다. 저거 너네 키우는 개야? 오키가 소년의 뒤쪽에서 흙바닥을 향해 킁킁대는 개를 가리키며 물었다. 소년이 휘바람을 불자 개가 기쁜 듯 꼬리를 쫄랑쫄랑 흔들며 앞으로 다가왔다. 내 친구 개야. 쓰다듬어도 돼. 애 착하거든. 오키는 쪼그리고 앉아서 갑작스러운 관심을 반기는 개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살살 어루만졌다. 귀 뒤쪽과 턱 아래도 긁어주었다. 얜 이름이 뭐야? 이름은 없고 우린 그냥 개라고 불러. 소년이 설명했다. 근데 내 이름은 정호야. 오키는 소리내어 웃었다. 미안. 내 이름부터 물어봤어야 했다. 난 오키야. 이어 그는 서둘러 덧붙였다. 이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멀리까지 나가면 안 돼서. 얼마나 멀리? 이 거리를 건너면 안 돼. 정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계속 갇혀 있으면 지겹지 않나? 나는 그냥 경성에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모든 거리를 다녀봤는데 저쪽에 한강이 있고 시장통이 있고 양키들끼리 모여 사는 거리가 있고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동물원도 있거든. 내가 원하면 구경시켜 줄 수 있어. 아, 글쎄. 오키가 잠시 멈칫했다. 동물원이 뭐야? 정호는 세상의 모든 동물을 한 곳에 데려다 놓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거기서 가장 유명한 인기스타는 자이언트라는 이름의 코끼리인데 돈을 내지 않아도 구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키는 입술을 깨물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단이 이모는 이미 집에서 나갔고 늦은 밤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터였다.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 외출은 아마 최소한 한두 해쯤 지난 뒤 단이의 자유분방한 마음이 내킬 때나 겨우 가능할 것이었다. 좋아. 하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와야 해. 오키가 정호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정호의 키는 겨우 오키만 하거나 심지어 조금 더 작은 듯 했다. 그렇지만 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거린들은 대체로 발을 질질 끌며 비굴한 태도로 다녔지만 정호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 없다는 듯 두 팔을 높이 흔들며 씩씩하게 걸었다. 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변장한 왕자처럼 일부러 누추한 옷을 꾸며 입은 듯한 태도였다. 그들이 나란히 걷는 동안 정호는 경성이 모두 제 것인 양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이곳 저곳을 자신만만하게 가리켰다. 저게 동물원이야. 옛날에는 임금님이 지내는 궁궐이었대. 마침내 소년이 말했다. 한 겨울인데도 수십 명의 사람이 대문 밖까지 줄을 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요란한 음악과 고함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돌담 너머로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여기, 이쪽으로 와. 종호가 오키를 입구에서 멀리 데리고 나와 길 모퉁이를 돌아갔다. 인적이 드문 뒤편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동물원 성벽 너머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무 탈 줄 아니? 종호의 물음에 오키는 고개를 저었다. 소녀는 자신의 두 손으로 깍지를 껴 나무 둥치 곁에 바짝 갖다 대면서 오키에게 오른발로 자기 손바닥을 디디고 올라가라고 일렀다. 오키는 자신의 무게 때문에 깡마른 종호가 휘청거릴까봐 염려했지만 그가 나무 몸통에 난 다른 틈새를 발견하고 그쪽에 왼발을 얹어 위쪽 가지로 기어오를 때까지 소녀는 꿈쩍도 않고 버텼다. 순식간에 정어도 날랜 동작으로 오키의 뒤를 따라 올라와 어느새 두 사람은 잎이 다 떨어진 위쪽 가지들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남겨진 개는 나무 아래 주저앉아 끙끙댔다. 봐, 저게 자이언트야. 종호가 가리켰다. 담 너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른 해자 주위에 몰려들어 있었고 해자 안에는 마치 석회 같은 뼈 색깔의 모래로 뒤덮인 섬이 있었다. 자이언트는 그 한가운데에 회색 돛을 달고 해변에 정박한 배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덩치가 어찌나 큰지 오키는 먼 거리에서도 그 짐승이 자신의 손바닥만큼이나 커다란 눈을 끔벅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군중은 자이언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환호성을 지르는가 하면 우리 안으로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인내심 때문인지 고집 때문인지 코끼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지루해진 관중들은 우리 앞을 떠나 다음 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 무리로 교체되었다. 몇몇은 욕설을 퍼부으며 해자 안에 침을 뱉었고 사가 속심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지만 자이언트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키는 그 짐승이 힘이 세고 몸집이 큰 만큼 우리 안에서 겪는 고통도 크리라 고 생각했다. 벼룩 같은 건 잡아두어 봤자 전혀 비극적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계속 보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돌아서서 떠날 수도 없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세상이건만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니 배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메스꺼림이 느껴졌다. 정호가 오키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누군가 그들을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다.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제복 차림의 경비가 그들에게 소총을 휘두르며 거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오키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꾹 눌러 참았다. 정호는 어느새 나무 아래로 재빨리 내려가는 중이었다. 개가 경비 주변을 어지럽게 맴돌며 하얀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고 지저댔다. 얼른 뛰어내려! 종호가 소리쳤다. 경비는 소청의 개머리판을 곤봉처럼 휘두르며 그들을 향해 바삐 다가오고 있었다. 정호가 외쳤다. 내가 잡아줄게! 오키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나무 밑동에 거의 다 잃은 경비가
욕을 내뱉으며 개를 향해 소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오키 없이는 절대로 달아나지 않겠다는 듯 정호는 여전히 꿈쩍도 않았다. 오키는 크게 숨을 들이쉰 뒤 곧바로 뛰어내렸고 정호 바로 앞 땅바닥에 무릎과 뺨을 부딪히며 떨어졌다. 두 아이와 개 한 마리는 경비가 쫓아오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정신없이 도망쳤다. 숨을 돌리거나 속도를 늦출 겨를도 없이 그들은 다니의 집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 달렸다. 괜찮아? 어디 손 다친 데 좀 보자. 정호가 세차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됐어. 그냥 긁힌 것뿐이야. 오키는 자기 손에 묻은 흙먼지를 불어 털어주려는 정호를 말렸다. 걔가 꼬리를 툭 떨구며 큰 소리로 낑낑대더니 탈진한 듯 길바닥에 발랑 드러누웠다. 그 코끼리 말이야. 오키가 입을 열었다. 온종일 그렇게 고요하게 꼼짝 않고 서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넌 알겠니? 종호는 잠시 생각했다. 아마 그냥 귀찮은 거 아닐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으니 아니면 먹을 생각을 하거나 종호의 의견은 그랬다. 아니야. 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나갈 수 있지? 걔가 어디 묶여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렇게 덩치가 큰데도 그 해자를 건너갈 수 없는 게 분명해. 코끼리는 멀리 뛰기를 할 수 없나 봐. 하지만 어떻게든 걔가 탈출할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느라 정호의 안색이 어둡고 진지해졌다. 나도 잘 모르겠네. 정말 미안해. 그럼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땐 코끼리가 어떻게 탈출하면 좋은지 생각해보자. 오키가 말했다. 집에 들어온 오키는 연하를 붙잡고 신나게 말했다. 새로 사귄 친구가 동물원에 데려다 줬어.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을 봤어. 이상한 건 난 그걸 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슬퍼지더라. 새로 사귄 친구? 연하가 반지꼬리를 탁 다듬며 물었다. 떨어져 나간 저고리 고름을 막 새로 단 참이었다. 응, 누런색 개를 데리고 다니는 우리 또래 남자애야. 아,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어. 연하가 대꾸하자 갑자기 반지꼬리를 다시 열었다. 그러곤 이미 단단히 매듭지어 완성된 고름에 애꿎은 바늘땀을 다시 추가하면서 날카롭고 빠르게 쏘아붙였다. 지저분한 소매치기에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비렁뱅이잖아. 더러운 이라도 옮기지 않으려면 걔랑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을걸? 오키는 깊은 상처를 받아 말문이 막혔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일에서든 연하와 자신의 의견이 갈린 적이 없었다. 단단히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금이 생겨나듯이 연하와 자신의 우정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찾아왔다는 생각을 오키는 애써 떨쳐버리려 했다. 그 누구도 연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그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까운 친구로 남을 거라고 오키는 재차 연하에게 확인해 주려 애썼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키가 밖으로 나가 함께 종호를 만나보자고 제안해도 연하는 매번 거절했다. 오히려 집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채 만삭을 향해 가며 점점 깊어지는 긴장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월양 곁에 머물 뿐이었다. 그 이후로 오키가 집 밖으로 나올 때마다 정호는 언제나 대문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은 개도 데려왔는데 그러면 그들은 개를 안아주거나 막대기를 던져주고 물어오게 했다. 정호 혼자서 오는 날이면 그들은 함께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코끼리를 탈출시킬 수 있을지 전략을 짜고 이야기를 나눴다. 종호가 고향의 가족을 모두 잃고 하천 다리 아래 움막에서 살게 된 사연을 전부 들려준 무렵에는 오키는 자신의 새 친구에게 그 어떤 잘못된 점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있잖아. 우린 별로 다르지 않아. 나도 부모님이 없어. 비록 살아는 계시지만 말이야. 오키가 말했다. 어머니는 나더러 절대로 가족을 찾아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견습 기생이 된 걸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집안은 망할 거라고. 가족들 보고 싶어? 종호가 물었다. 오키는 어머니가 밤마다 머리를 빗어주고 따아주던 기억을 떠올리려 해봤다. 헤어지기 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면서 마지막으로 오키를 안아주었을 때의 느낌이 어땠는지도. 하지만 그런 기억들은 이미 새벽녘의 별처럼 흐려져 있었다. 전에는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지금 가족이 진짜 내 가족 같아. 오키가 말했다. 유난히 춥던 어느 날 오키는 집안 오동나무 장롱에 수없이 쌓여있던 명주솜 이불 중 하나를 끄집어내어 종호에게 가져다 주었다. 소녀는 뜻밖의 횡재에 기뻐하기보다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걱정 말고 가져가. 오키가 이불을 소년의 팔에 안겨주며 말했다. 우리는 장롱 안에 수십 개나 더 있으니까. 정호는 공기처럼 가벼운 비단으로 짜인 이불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무엇인가 그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내가 어른이 되면 이것보다 100배는 더 좋은 걸 너한테 갖다 줄 거야. 정호가 말했다. 오키는 웃으며 물론이라고 답했지만 정호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정호가 오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건 바로 그런 모습 때문이었는데 그가 평생 벌 수 있을 만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주겠다고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당당한 자신감이 오키의 눈에 들었던 것이다. 오키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정호는 절대로 비굴해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상황을 탓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마치 텅 빈 그릇 같았으나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다. 정호가 가진 지식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의 정신은 어떤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흘렀으며 제 스스로 고통을 키워내는 법이 없었다.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든 오키는 그가 장독 같은 마음 안에 깊이 묻어둔 것을 굳굳이 지켜내리라 확신했다. 씨처럼 떨어져 내린 곳에서 멀리 탈출하기는 힘들 테지만 갇힌 존재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정호는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자, 앞쪽에 6장의 제목이 가두행렬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가두행렬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사회적 구조적 모순 또는 이념적 충돌 이런 것들로부터 한마디로 식민 권력의 스펙터클한 그런 거에서 일종의 탈출이라면은 그 다음에 7장의 탈출은 7장의 제목이 실제 탈출입니다. 7장의 제목을 탈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7장의 탈출은 오키와 정호라는 두 사람의 영혼의 내밀한 연대의식을 통해서 식민사회에서 개인의 자유 또 해방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미시적인 작은 뭐랄까 좁은 면에서 파고든다면은 이 7장에서의 탈출이라는 거에서는 친자와 배회하는 자, 갇힌 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동물원에 가는 얘기입니다만은 갇힌 자와 배회하는 자의 대비를 통해서 여기서 식민지 공간에서의 위계를 폭로하고 그 다음에 강금의 메타포, 그 조선의 현실이죠. 그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고발하는 것으로 7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이 꾸준한 전진의 과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태도는 젊음 특유의 요건이다. 오키 역시 인생의 한 단계를 지나고 나면 바로 다음 단계가 오리라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가두형렬에서 자신이 성년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것을 한순간을 경험했다고 믿었다. 그래서 오키에게 가두행렬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여기서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서 다음번에 일이 일어나는데 두 아이들이 동물원 구경 가는 얘기입니다. 동물원에 가게 되는 것을 오키에게는 의미가 탈출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생 다니의 집에서 5집을 건너 가지고 더 이상은 가지 말라. 라는 게 오키에게 주어진 일종의 금종력이라 할까요? 한계라는 울타리라고 그렇게 보면 된다면은 오늘 정호가 얘기가
동물원 구경 갈까? 이렇게 했을 때 동물원을 따라 나서는 그 결단입니다. 오키가 가진 이 결단이 가진 의미는 일종의 탈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탈출을 하기는 하는데 뭘로부터 탈출인가? 단순히 5집인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5집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기생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적인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인 오키에게는 닫힌 세계이죠. 이 세계가 아직 닫혀 있는 세계인데 이 닫혀 있는 세계에서부터 한번 나가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기생 오키에게는 공간적인 일단 부여되어진 공간적으로 한정되어진 게 5집이라는 게 있다면은 역시 규범적으로도 어떤 한계를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기생으로서 뭐 꼭 이렇게만 하면 안 돼라는 게 주어졌다기보다는 그런 것들로부터 한번 벗어나보는 그런 오키에게 닫힌 세계로부터 한번 탈출해보는 그런 경험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좋다는 자이언트 코끼리를 보고 있는데 이 코끼리를 보면서 오키가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아,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가 아니고 오키는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오키는 창경원에 갇혀져 있는 동물, 그 코끼리라는 것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에 작가는 이 창경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역사 속에서 불러내는 또 은유적인 어떤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경원은 일제가 마른 순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창경궁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죠. 그렇게 동물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 또는 소비의 대상으로서 창경궁을 이제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전통 왕실의 왕에 대한 것들을 구경꾼으로 또는 소비의 대상으로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돌려버리죠. 그래야 우리 조선에 계속되는 그 왕 중심의 사고를 흔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에서 일제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창경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경원을 가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이 같은 창경원을 1909년에 만들었네요. 1909년이면은 지금 1918년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9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이 창경원을 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 창경원 자체로 가는 것부터 창경원을 여기에서 들고 나오는 것부터 우리의 역사적 현실들을 그대로 가져오는가 하면은 거기에 가서 본 자이언트 코끼리라는 거는 거대한 몸뚱이를 갖고 있지만은 그 해자 속에 이렇게 갇혀서 하루 종일 눈만 겨우 껌박일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구속된 거대한 코끼리를 봅니다. 그 구속된 야수라 볼 수가 있죠. 이 구속된 야수를 보면서 오키가 가진 생각은 회색 돛을 달고 해변에 정박해 있는 배처럼 우두커니 써 있는 코끼리 어떻습니까? 절대적 고립이죠. 혼자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그다음에 두 번째 무기력하죠. 그다음에 더 슬픈 거는 탈출 불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이 탈출 불가능성의 상징을 보고 당시에 창경궁은 돈 내고 이제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뭐 코끼리께 아무것도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과 속을 거기에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 오만한 그런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는 인내심 때문인지 안 그러면 고집 때문인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묵하는 이 짐승의 묵직한 수동성이죠.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묵직한 수동성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묵직한 수동성은 또 한편으로 보면 압도적인 폭력, 어찌할 수 없는 압도적 폭력 앞에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최소한의 저항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키는 흥미나 기쁨이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여기에서 슬픔과 속이 머쓱거려움을 느낀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키는
그 짐승이 힘이 세고 몸집이 큰 만큼 우리 안에서 겪는 고통도 크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 제대로 된 직관이죠. 제대로 된 직관에서 해자 안에 갇힌 거대한 이 동물은 그냥 어린아이의 동정심을 넘어서 식민체제 하에서의 주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동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곧이어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창경원 바깥에 있는 나무의 기울로 가서 이제 그 코끼리를 보고 있는데 웬걸 경비원이 욕설을 하면서 이제 개를 향해서 소총 개머리판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뭐랄까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정호는 오키가 그 나무에서 잘 뛰어내릴 때까지 끝까지 그 잡아주려고 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정호가 얼마나 오키를 위험한 순간에도 보호하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잠깐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마침내 이들의 도주국입니다. 그러나 날 살려라는 식으로 두 사람과 따라오던 개는 그렇게 도주하게 되는데 도주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현실적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이제 이런 것의 서사를 또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현실적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모티브를 행동으로 옮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이어서 오키가 하는 얘기입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여기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코끼리 탈출에 대해서 정오하고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무력한 코끼리의 탈출을 상상하고 두 아이는 곧 자신들을 옭아매고 있는 가난과 기생이라는 신분적인 억압이죠. 그런 거에서 어떻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뚫고 나가면서 제국주의 일본에 갇힌 조국이라는 큰 독립을 꿈꾸는 무의식의 집단이랄까요? 무의식의 공동체로서의 그 삭틈, 맹아가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불 사건이 나오죠. 오키가 명주 이불을 다리 밑에 자고 있는 정호가 추울 거다 생각해서 주는 장면인데 이 이불을 받았을 때 정호가 하는 행동 기뻐하지 않고 좀 특이한 행동을 보이죠. 그렇게 진지하게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이것보다 100배 더 좋은 걸 너한테 갖다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물론 오키는 그것을 반신반의하지만은 정호는 이 말에서 평생 벌 수 있을 만한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자기 확신과 당당함이 서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키가 먼저 그 같은 따뜻한 마음이랄까요? 동병상련을 앓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오키도 부모가 있지만은 실제 부부를 만날 수가 없죠. 엄마가 마을로 돌아오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기생으로 있는 게 마을에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 집은 여기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집에 올 생각하지 말라. 기생으로서는 집에 올 수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오키는 부모가 살아 계시지만은 부모가 안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정호는 이미 두 분 다 고인이 되시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부모가 없는 두 아이. 이 두 아이가 어떤 운명적인 그런 공감대, 동질감을 가지게 되죠. 그런 동질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추운 날에 어떻게 지낼까 해서 명주솜 이불을 그렇게 정호에게 주는 오키의 모성적인 위로라 할까요? 헌신적인 사랑 그런 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명주 이불을 주는 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6장과 7장을 통틀어서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설의 주제인 카르마, 인연이죠. 어떻게 인연으로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카르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르마라는 세계관 이거는 아주 미세하고 우연한 게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적 굴레 속에서의 결정적으로 이 결속시켜주는 결정적으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 오키가 행진할 때 던진 코스모스 꽃송이 또 그 다음에 7장에서 명주 이불을 건네주는 이런
거해서 훗날 이들이 독립투사가 되고 이들이 기생으로서의 한국의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아주 이들을 꽁꽁 잘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됐다라는 부분이 업보 또는 카르마라는 부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야수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야수라는 것은 일제가 하는 짓거리들이 당연히 야수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실제 일제가 하는 이것 말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서 당하는 이들로서의 야수 같은, 결국은 정오처럼 부모도 없고 고아로서의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는 이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제에 앞져버려서 같은 민족을 핏빨아먹는 그 자들과의 비교했을 때 좋게 다른 면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정오처럼 유기견 버려진 개지만은 그 개를 또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보살펴 주는 어떤 이런 면에서도 보면은 야수라기보다는 이 같은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같은 정신적인 것 때문에 이 좁은 땅에 결국은 이같이 야수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 책은 아주 웅변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우리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척도 또는 헌신의 미학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 사랑의 확장성이 결국은 독립운동이고 이 사랑의 확장성이 문학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공간의 정치학과 젠더의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공간과 시선, 이 부분이 창경궁을 보면서 이 공간과 그 다음에 시선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명월관이라는 밀실을 통해서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지성인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일제에 그 탄압하는 자들이든지 이 사람들이 명월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수한 공간인 명월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키와 단위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그 시선들, 이런 시선들을 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성적인 젠더적인 시선이 나타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얘기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7장에 나오는 자이언트 코끼리에 대한 은유, 이 알레고리,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이 소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거라서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고 긴 시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